안녕하세요. 오늘 어쩔 수가 없다 보러 오신 관객 여러분 환영하고요. 이 영화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게 된 김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실 이 영화를 쓰고 연출한 박찬욱 감독님과 방금 보신 영화에서 범모와 아라 부부를 연기하신 이성민, 염혜란 배우님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자, 이 감독님부터 지금 수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게 될 관객들께 일단 첫 인사해 주실까요? 예, 인사는 하겠어. 그냥 빨리 대화를 시작하죠. 거두절미. 원래 스몰 토크를 잘 안 하신다고 정석영 작가님한테 들었고, 그래서 영화도 보면 쉬어가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개봉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좀 흥미로웠던 반응이 있었나요? 예상했던 반응도 있겠지만 또 이런 각도로 영화를 보나? 제가 이번 영화만큼은 정말 어떤 논란도 없고 모두가 좋아하는 진짜로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고 이게 굉장히 훌륭한 영화다라고 생각했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헤어질 결심보다 더 지금 논란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리뷰와 댓글을 다 읽진 않습니다만은 전에 들은 바로는 만수가 사는 집이 좀 너무 좋은 집 같다, 부잣집 같다, 만수가 부자 같다, 그런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50년도 넘은 집이고요. 극중에 대사로 나오듯이 그런 집은 이 집값이라는 게 안 쳐줘요. 그 집값이 그냥 0이에요. 그냥 땅값만 이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지방 도시의 이 산자락 밑에 있는 그런 땅은 정말 싸거든요. 게다가 은행 대출을 잔뜩 받은 것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미리가 우편물 은행에서 온 체납 경고장 받는 거 보면은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좀 크다, 또 정원이 아름답다, 이런 거. 정원이야 만수가 자기 몸으로 가꾼 정원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하고 다른 거리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은 저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그 집의 규모나 평수나 이런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그거보다는 촬영해서 조명하고 촬영이 보여주는 방식이 예뻤기 때문에 또 그런 인상을 받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만수가 중산층에 막 진입을 한 그런 정도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 미리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라고 하는 대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다리를 공중공중 올라간 게 아니라 진짜 딱 한 칸씩 방통대를 다니고 자격증 하나씩 따면서 이제 올라간 거라서, 저는 사실 25년이나 한 회사를 다녔으면 그 정도 집은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또 요즘 하도 이제 주거 문제가 불안정하고 하니까 약간 그런 좀.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미리의 대사 중에 집을 팔면 은행빚 갚고 대수동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가공의 도시 구종시의 가공의 동네인
대수동을 설정한 건데요. 그걸 대치동으로 듣는 분들이 또 제법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대치동에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진짜 이제 한국 관객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 싶고, 그만큼 이제 이 영화가 이런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그것도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해서 다루는 거에 대해서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까지 다뤄왔던 신화적인, 윤리적인, 원형적 문제들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감독님이 이제 실직과 그런 그 집 대출 갚는 거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시지 못하리라라고 미리 이제 짐작을 해서 그런 선입관에서 아마 그 불신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 제가 바로 그 집값 제로인 그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 푸시고요. 마음 푸시고요. 자, 이 언제나 감독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새로 발견된 배우가 있고, 그리고 또 전에 같이 했던 배우에게서도 못 봤던 얼굴을 찾아내시는 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갖고 극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염혜란 배우, 이성민 배우가 감독님 작품에서는 영화에서 처음 이제 작업을 같이 하셨는데요. 그게 항상 처음이 궁금하잖아요. 두 배우의 기존 연기 중에서 어떤 부분에 눈길이 머무셨어요? 염혜란 씨는 연기 아니었고요. 연기는 못 본 상태에서 시상식에서 상 받는 모습을 봤어요. 디렉터스 컷 어워즈라는 감독들이 모여서 상 주는 행사라서 이제 항상 저는 한국에 있기만 하다면 꼭 가는데 그해 마스크걸로 여우 조연상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감독들끼리 모이면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배우들하고 스태프들 놓고 누구는 뭐 성질이 더럽다는 둥, 뭐 누구는 말을 잘 듣는다느니 뭐 그런 얘기, 정보 교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정말 연기 잘한다, 그리고 성격도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놓은 상태였고, 근데 마스크걸을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못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와서 이렇게 딱 섰는데 아주 뭐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무슨 옷 입었지? 하여튼 옷도 잘 입었고 태도가 당당한 데다가 당당하면 또 재수없어 보일 때도 많은데 당당한데 유머도 있고 참 멋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라를 어떤 사람을 캐스팅을 해야 되나 고민하던 때였기 때문에 배우만 여배우만 봤다면 아라로 좋은가 나쁜가 그 생각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딱 그때 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연기를 보진 않았는데도 하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건 뭐 보나마나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런저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좋았고, 또 잠깐씩 나왔지만 유해진, 김희선, 유해진 선배님 나온 네네 달짝지근해. 네네. 그 달짝지근해라는 영화 재밌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잠깐씩 나와요. 캐미어 출연 같이. 근데 정말 그 나올 때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이름 들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좋아했던 작품 변호인. 그래서 강호 씨의 친구인 기자 역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 송강호 씨가 그 더럽혀진 청맹관이? 청맹관이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은 아니잖아요. 청맹관이라는 대사가 나오는 저 와이셔츠 벗어주는 거. 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대사예요. 예. 예,
그래서 변호인 그 송강호 씨한테 막 그 옷 벗어주면서 그 씬에서 너무 연기가 진짜 같았고요. 그 감정이 너무 막 절절하게 와닿고 옛날 생각, 그 80년대 막 그 전두환 시절 생각이 막 나면서 거기서 그렇게 막 눈물이 났어요. 이성민 씨 연기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씬에서. 그때부터 완전 팬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배우께서는 어떤 역인지 알고 시나리오를 읽으셨던가요? 예, 저는 제 기억에 제 역할이 시나리오에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는데 만수가 난가? 그런 생각하다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범모라는 캐릭터가 나오길래 이거겠구나. 진짜요? 예, 했었고 뭐 역할을 보고 하겠다고 선택한 건 아니었고요.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감독님하고 작업하는 게 너무나 영광스러울 거라 생각해서 이건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안 받았을 때는 이미 성민 선배님, 승원 선배님 전부 다 캐스팅이 돼 있는 상태로 받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해야겠다지만 그래도 혹시 무서우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역할을 봤는데 맞나? 저한테 제안을 주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캐릭터여가지고 네 걱정이 많이 됐던 기억이 나요. 네. 왜 주인공 만수는 굉장히 잔혹한 그 고용주의 그 처사나 자본의 배신 같은 거를 굉장히 원망하면서 영화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이 이제 뭐 자기가 새로운 이 자동화에 적응하는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동료 해고 노동자들하고 연대한다거나 그런 방식을 찾지 않고 이제 자기랑 같은 처지에 있는 해고된 노동자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자기가 유일한 그 취업 후보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만수는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이제 자본의 속성이랄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이제 효용성이 인간성을 압도하는 이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닮아가는 그런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 희생자들 중에 특히 이제 범모와 아라 커플은 굳이 정리를 하자면 이제 범모는 주인공 만수가 이제 재즈맨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부심 중에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이런 거를 되게 확대한 인물 같고 그다음에 그 아내 미리에 대한 이제 불안과 불신 이런 거를 여기 있는 아라와 그 범모의 관계에 투사해보는 그러니까 희생자들이 이제 3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캐스팅 수락하시고 나서 처음 감독님하고 미팅 하셨을 때 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기억을 하세요? 감독님도 역시. 혜란 씨는 제가 알아 맞아요라고 했던 것 같고요. 혜란 씨는 뭐 별로 그런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 질문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전부터 사실 뭐 강호 씨하고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뭐 성격도 알고 그러니까 별로 그냥 뭐랄까 좀 더 실무적인 얘기들을 뭐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고백할 때 이제 감독님한테 이 아라 역으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떠오른다. 저희 회사만 해도 지금 한 5명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분이 떠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상되는 그 인물이 하는 거는 재미없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배우로서 좀 한계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좀 창피한 얘기지만 뱀 공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좀 포비아가 있거든요. 좀 이제 뭐 어떤 전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뱀 공포가 있다. 너무 월척이 없으시겠지만 그렇다라고 했더니 그거 CG 할 건데 바로 이러셔가지고 바로 고민이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도
나도 한번 무슨 벌레 공포가 있다고 하셨나? 아, 벌레 공포가 있었고 너무 힘들었었다. 뭘 그런 걸 걱정하냐? 라고 하셨고, 감독님 저 정사신이 처음입니다. 이거 진짜 사실은 너무 걱정이 돼요. 뭐 노출도 걱정이 되고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되게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네요. 네, 그런 얘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걱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걱정은 제가 이병헌 씨의 뭔가 마음에 핑크를 뭔가 던져줘야 될 것 같은데, 홍조를 제가 이병헌 씨 이모처럼 보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너무 멋있게 그건 우리 제작진이 해야 될 일이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와, 이분의 정말 믿음과 또 한편으로의 자신감 같은 것들이 저를 좀 그러니까 그거예요. 의상팀, 네. 헤어 메이크업 팀이 이제 조산경 씨와 송종희 씨, 저하고 늘 같이 하는 늘 그냥 예전부터 같이 오던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배단을 어떻게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방금 보신 영화를 상기해 보시면 이제 이 출연진 중에 물론 색깔 쓰는 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의상도 범상치가 않지만 이 두 커플은 같이 살아서 그런지 이제 외양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의상 같은 게 굉장히 개성적이잖아요. 일반적인 패션들은 아닌데 이렇게 영화에서 외모나 옷 입는 방식은 우리가 그냥 넘겨볼 수가 없잖아요. 그 캐릭터의 어떤 면모하고 분명히 필연적인 관계를 필름메이커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한 그 입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메이크업, 의상들 선택할 때 두 배우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이 있는지 또 이 사람들의 그 외양을 꾸미는 방식이 인물의 어떤 성격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눈에 너무 확 들어와서 처음부터. 형민 배우님. 예, 그냥 입으라는데 이거. 역시 이런 식이에요. 의견은 없었다. 네. 네. 그런 얘기 없었는데? 그냥 의상 여러 개 입어보고 사진 찍어서 감독님이 오케이 하면 오케이 했던 것 같고 머리 스타일은 그 송정희 실장님이 네. 분장 실장님이 애써 그 윗머리가 비어 보이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고 저는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가발은 아니고 머리 길러서 파마하신 거예요? 네네네네. 그리고 아마 비슷했던 지점은 아마 본모가 옷을 사거나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라가 입혀주는 데 있고 그죠,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꾸며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요. 하나는 자기가 사서 입은 건데 락티? 그렇죠. 그 헤비메탈 밴드 그림 그려서 네, 맞습니다. 그 옷 입고 죽잖아요. 그 이제 그 음반 오디오 막 그래서 락 음악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필도 듣지만 헤비메탈도 듣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막 해골 그런 그때 마음이 그런 거죠. 아라의 배신을 알고서. 그렇죠. 그런 옷 입고 죽는 모습이 더 웃길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의 구조상 아라하고 미리가 이렇게 병치된 구조로 그렇죠.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거를 많이 살리고 싶으셔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연기적으로도 많이 이제 단추가 됐었고 스타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옷을 입거나 그렇게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꾸며보는 것들이 있었고 그 사실은 제가 옷을 입고 가는데 진짜 과하잖아요. 뒷동산 올라가는데 부츠 신고 막 치마 입고 온갖 걸 막 다 모자를 둘러 쓰고 막 스카프를 하고 과한데 그 어떤 전반적으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리얼리티보다는 그 가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캐릭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을 또 배웠고요. 그리고 좀
그래도 아무래도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놓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송정인 분장 감독님이랑도 말씀드린 게 굉장히 그 네일 아트 신경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는 그냥 네일 아트를 동네에서 하고 간다고 했더니 연장을 안 했다고. 그래서 이틀 만에 다 띄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하라고. 그래서 연장이 뭐예요? 이렇게 했더니 손톱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셨을 텐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필살이 연기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 역광으로 저의 긴 손톱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렇게 놓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머리숱은 없어도 긴 머리는 포기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긴 머리를 한다든지 뭔가 손톱에라도 신경을 쓴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한테 하고 대화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리얼리티라는 개념을 너무 이렇게 좁게 잡지 말자는 얘기를 합니다. 뒷동산에 갈 때도 이렇게 입고 가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연극 배우고 연극 배우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낭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그리고 그 피크닉 장면은 아라한테 참 중요한 이유가 남편이 실직을 하고 한심한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걸. 벌레는 네가 벌레지 이렇게 말할 만큼 한심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렸는데 매일 소주만 마시고 밤새 그런 사람이었다가 그 소주를 다 버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구인 광고 복원해서. 예. 그 이제 정말 거듭난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이제 이뻐진 거예요. 다시 옛날 남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그걸 축하하기 그렇죠. 위해서 하는 예. 피크닉이죠. 그래서 예쁘게 입고 막 와서 종종 걸음 달려와서 팔짱 끼고 옛날에 우리 그때 생각나라고 하는 그런 좀 애틋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뭐랄까 보헤미안 같은 스타일로 예쁘게 꾸민다고 저희들끼리는 생각했죠. 근데 지금 막 생각나는데 이성민 배우님 저는 그 처음에 술에 절어 있을 때 등장 장면하고 그 피크닉 때 술 끊고 나서 얼마간 지난 다음이잖아요. 좀 체중 변화가 있어 보이던데 실제로 조절하신 건지 전혀 아니면 없습니다. 그냥 촬영이나 뭐 분장으로만 만든 거예요? 그럼? 그렇겠죠. 그럼 최초 등장 장면 뒷모습 이런 게 좀 후반에서 더 투실투실하게 연기력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초능력 아닌가 그렇게 보이게. 박기수는 술 한 방울 안 마시고 그렇게 술 취한 모습을 연기로 오로지 하는 것처럼. 침연기. 예. 박기수 선출이 막 이렇게 폭탄주 마시고 나서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연기도 진짜 주정뱅이 같아 보이잖아요. 실제 희순 씨는 그런 주사가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배우들입니다, 진짜. 웃지도 않았는데. 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옷을 입혀줬다 그 말처럼 둘의 생활 공간 집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아라 아버지의 재력과 아라의 어떤 미감으로 집을 다 이제 싹 만들고 그 음악 감상실만 딱 제 남편한테 동굴처럼 여긴 너의 서식지로 해라라고 불화를 해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그 모든 면에서 약간 그 아라가 꿈꾸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실업이라는 걸 만나서 그 실업에 대처하는 자세가 그거에 미치지 못할 때 아라는 참지 않지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저는 아라가 범모를 대하는 게 사랑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사이 맞는 것 같은데 그 자기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할 때는 상당히 뭐 내 삶에서 잘라버릴 수도 있고 물론 보니까 두 방 맞았다고 죽냐라고 물었을 때 보면은 이거는 죽이려고 썼다기보다 화풀이처럼 그냥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서
당겼는데 죽었다는 거에서 좀 당혹스러워하는, 근데 좀 이렇게 약간 때리고 싶었던 그런 느낌으로 총질을 한 것 같거든요. 이 배우님은 도대체 아라의 그 범모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치가 않은데 그럼 어떻게 마음속에서 이해를 하셨어요? 그때 부산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실직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감독님이 자르셨더라고요, 안타깝게. 근데 제가 그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을 정말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 사랑하는 그 남자라는 이 존재는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왜 죽는지를 모르는 제가 선 이유에 대해서도 끝까지 모르고 끝까지 갔어. 모르고 간 거예요. 이병헌 씨를 오해하면서 갔잖아요. 네네. 그런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 정말로. 그래서 제가 대사하기 전에 정말 땅을 막 구르면서 정말 답답해 미치겠다는 액션을 막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유에 대해서 남자들은 끝까지 약간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짜증이 폭발을 해서 했던 행동들이다. 아, 그렇군요. 그 오해 부분이 너무 웃긴데 이 영화 너무나 웃음을 터뜨리게 하는 대사가 많지만 제 경우에는 그거예요. 그 범모가 했던 요리를 하다 보니 아라를 독차지하고 싶었냐, 그게 제일 웃겨. 그 5분 장갑을 끼고 온 바람에 안수가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는 범모로서는 도대체 이놈이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서 나를 만나나. 도대체 얘는 정말 그냥 내가 눈 감아주고 있으면 몰래 만나든가 그럴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 그래서 생각해낸 답이 결국 요리를 하다 생각해보니까 아라를 독차지하고 싶어졌냐 이런 말이 튀어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마이크 넘기기 전에 사실 고추장자리 시퀀스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강렬하게 좀 관객들께 인상을 남기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영화의 액션 하이라이트이자 사운드적으로도 정점에 있는 그렇게 기억이 될 것 같아서 몇 테이크 만에 완성하셨는지 스토리보드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그날의 현장에서 이제 세 분이 기억하는 바를 시간의 한계가 있지만 되도록 좀 많이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사운드도 마치 제 비유로는 이제 여러 겹 유화를 그릴 때 여러 겹을 바르듯이 뭔가 안 들리게 하는 그런 사운드, 안 들리게 하기 위한 사운드 디자인 같은 정말 희귀한 어떤 그 영화적인 기법을 본 것 같아서 그 점도 인상적이지만 일단은 촬영 현장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찍으셨는지, 하루에 다 찍으셨는지. 저희가 그 시퀀스만 3일을 찍었거든요. 3일. 네, 그래서 3일을 찍어서 굉장히 정교하게 찍긴 찍었어요. 그래서 그 찍을 때 사실은 제일 처음엔 이제 고추잠자리 생각하고 계셨지만 틀지는 않고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연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그렇게 시작하시니까 너무 기준을 잘 잡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근데 정말 두 분이 대단하신 게 그 상태로 또 얘기를 하면 소리는 다 들리는데 또 이병헌 선배님은 안 들리는 척 그렇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해를 사고 계속 그 오해를 계속 증폭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요. 그 사실 그 액션 팀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뒤집어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액션 스쿨에서부터 연습을 다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춰놨지만 그 과정 자체가 정말 좀 인위적이지 않지만 굉장히 성적인 구조처럼도 보이고 범모가 보기엔 너무 자세도 이상하고 야릇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 와중에 또 막 살은 이만큼 노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나오기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너무 이병헌 선배님이 액션도 잘하시고 저희가 또 진짜 개싸움처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 그 연장한 손톱은 뜯겨져 나가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또 막 스타킹을 신고 있으니 일부러 그래서 그 무대 미술 해주시는 분이 밑에 카페트도 깔아주시고 음악 감상실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걸 또 배려해서 또 깔아주시고 조금 덜 아프라고. 네네.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수고도 해주셨고 그 장면 찍으면서 힘들긴 해도 굉장히 또 하다가 보니까 장롱 밑으로 들어간 건 또 거기서 나온 또 아이디어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없었어요. 오, 그게 오. 이렇게 둘이서 총을 놓치다가 바로 잡는 거였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처럼 저희 다리만 보이는 건 어떨까? 그래서 누가 먼저 잡을까도 생각했어요. 총을 누가 먼저 잡는 게 제일 먼저 잡는 게 재밌을까? 그리고 누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꺼냈는데 총이 아닌 다른 거면 어떨까? 뭐 그런 의도도 나오고 그게 재밌겠어? 아니면 총이 나오는 게 재밌겠어? 거꾸로 잡았어 근데. 네네. 그러고 그랬더니 또 이병헌 선배님이 나는 출입구를 못 찾아갖고 허둥지둥 하는 게 자기 집이 재밌겠다. 아니니까. 이쪽으로 내 집이 아니니까 처음 맞아. 와본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총을 기다려야 되니까 거꾸로 잡고 뭐 이쪽 나갈 때마저도 걸어갈까 슬라이딩을 할까 점프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점프를 해서 나가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더해지면서 완성한 장면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감독 그럼 고추잠자리는 끝까지 촬영할 때는 안 틀은 거예요? 와. 전혀 틀어놓고 안 했어요. 감독님 그럼 이 천재분들 정말로 어. 깜짝 놀랐어요. 귀에 들리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네네. 근데 감독님 그러면은 스토리보드가 어떤 그 곡의 포인트하고 뭐 이렇게 일치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은 없었던 거예요? 스토리보드를 그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악과 이 행동의 매치가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정말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스토리보드를 그것까지 계산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편집하고 편집이 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맞춰보기로 했고 스토리보드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턴트맨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한번 제 스토리보드대로 이렇게 액션을 해요. 그걸 또 캠코더로 찍어요. 그걸로 또 편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 또 스토리보드를 고치고 또 액션 스쿨에서 이제 이 사람들 연습할 때 또 그걸 고쳐서 하고 뭐 그런 그냥 그 과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술팀이 하고 제가 스토리보드 고치고 이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도 또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연말아 씨 기억력이 진짜 좋네. 생생했어요. 예. 그리고 그 노래도 결정이 안 됐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노래를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클리어를 해야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막 나는 이 노래 막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땐 그리고 감독님 그래서 저도 못 찾겠다 꾀꼬리는 왜 아닌가 뭐 그런 거. 예, 저도 그거 두 개 후보였는데 못 찾겠다 꾀꼬리와 고추잠자리. 근데 뭐 그냥 이것저것 맞춰봤을 때 그 고추잠자리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 권총이 몸싸움하다가 오디오장 아래로 들어간다. 네. 그거는 병원의 아이디어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론 그랬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병원 원래 그렇게 주장하더라고 계속. 네, 그랬었어요.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 기억력이 너무 좋네. 그리고 그때도 그 이제 이게 갑자기 바뀐 거라서 촬영팀도 그렇고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찍으신다고 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벽을 뜯고 그 안에 막 레일 깔고 바로 레일. 조명을 바로 파박 튀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걸 일사천리로 다 하셨어요. 변경된 거를.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 성민 씨도 얘기 좀 해봐요. 저는 감독님 잘하시 기억력이 잘 없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추잠자리 씨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촬영 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될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냥 뭐 말은 되니까 오디오가 크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야지 하는데 영화를 4번 봤는데 최근에 그 씬을 보면서 이해한 게 감독님 모두 감독님한테 묻지는 않았지만 만수가 그 거울 속에 본인을 보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 두 인물이 그 깊숙이 감추고 있던 그들의 뭔가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원 없이 소리를 한번 질러보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네, 그러기 위해서 그 커다란 음악 소리가 필요했고
그 음악 소리를 뛰어넘는 그 정말 절절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깨달아서. 이게 그 표면에 드러나는 거는 총성을 가리기 위해서 볼륨을 올렸지만 사실 창조적인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 그렇게 막 거의 뭐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너무 과장된 연기라서 못 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정말 절절한 마음을 한껏 소리 지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못 벌면 집이라도 팔아, 마트 가서 짐이라도 달라라고 할 때 그 자기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관객은 그 들으면서 출연 할 것이지 너는 왜 안 하는데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막 스스로에게 절규하는 거죠. 그리고도 또 저는 또 이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이 영화에서 이성문 씨의 연기가 제일 좋은 순간이 아라가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해?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악 카페 얘기했을 때 그 말을 하기 전에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막 입이 그냥 삐죽삐죽하고 막 그런 표정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찍을 때 미처 그걸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편집에서 그게 잘려 나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편집을 마무리하기 좀 전에 뭔가 아까운 순간을 내가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겁이 갑자기 덜컥 났어요. 편집이 기간이 헤어지기 결심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가 뭔가 놓치는 게 아닐까 하고 제가 버린 테이크들 그리고 선택한 테이크 중에서도 버린 구간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다시 했어요. 그때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이걸 못 봤지? 그러면서 놀랬죠. 실망했죠. 감독님도 다 보시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너 스스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걸 내가 못 봤을까? 그래서 진짜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찾아냈을 때 너무 기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 있으니까 또 그 다음 그걸 받아서 만수가 당황해서 내가 음악 카페 얘기는 좀 선을 넘었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런 후회하는 표정도 순간적으로 또 다시 그것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장해가지고 그 장면에 아주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퀀스에 그런 순간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라는 게 현장에서는 뭐 이렇게 모니터를 감독님이 주로 보시잖아요. 물론 모니터 안 보고 배우 옆에 있는 감독님도 있지만 그런데 작잖아요, 모니터 화면이. 그래서 그 후시할 때나 그럴 때 크게 보니까 그때 연기를 이렇게 했었네 하고 놀랄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감독님들도. 그래서 영화의 특징이 아닌가 싶고, 그 고추잠자리 시퀀스는 저는 사실 이제 아가씨 이후로 박찬욱 감독님이 뭔가 예술가로서 좀 새로운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뭐랄까 그 이후의 작품들이 헤어질 결심도 있고 리틀 드러머걸, 동조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이전보다는 이제 영화 언어가 더 유창하고 풍부해지셨고 오케스트레이터로서의 면모가 그 이전 작품들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번 작품은 좀 박찬욱 감독님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기법의 조합을 막 쏟아부어가지고 그 지금까지 우아함 대신에 뭔가 충돌, 역설 이런 미학을 한번 밀어붙여보자 하고 작심을 하신 게 아니었나 끄덕이고 계시네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시퀀스에서 좀 확신이 들었어요. 헤어질 결심,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게 이 영화 만들면서 헤어질 결심으로 제 영화 세계에 입문한
팬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당황하겠다. 회전 떠날 수도 있겠다. 회전.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죄송하게도 시간이 10분밖에 남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굿즈를 질문자에 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많은 질문이 있군요. 감독님이 골라주세요. 네, 감독님이 지명해 주세요. 네, 저는 좀 무섭습니다. 여기요? 예, 하나씩만 질문할까요, 우리? 네, 10분이니까 서로 많이 하기 위해서. 질문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아라의 옷이 약간 그 박쥐에 나오는 김옥빈 씨의 옷과 많이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혹시 의상 디자이너 분께 혹시 따로 얘기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부탁하신 게 있으시면 조금 더 듣고 싶은 생각입니다. 예,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인은 같은 사람이긴 한데 그런 대화는 안 했고. 색감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거 그럴 수 아닐까요? 있죠. 왜 블루가 강한 뭐 그런 인상을 받으셨나 보네요. 그리고 아라 의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보헤미안 예술가, 낭만주의자 그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고 나중에 그 오달수 형사가 이제 말해줄 때의 회상씬에서 등장하는 건 이제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때는 마치 그 아라가 첫 등장할 때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한복 치마 저고리. 그게 이제 오디션 보러 가는 의상인 것처럼 이 오달수 형사와 만났을 때도 자기는 연기 무대에 오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딱 그렇게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사라진 것뿐이지만 죽었다고 자기는 죽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으니까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대에 오른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한다 그렇게 그런 의상이었습니다. 예. 저는 그 의상 얘기하는데 그 스타일에서 왜 문예회관 가니 오랜만에 가니 좋더라 그러시잖아요. 약간 문예회관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았다. 자, 또 이번에는 염혜란 배우님이 여기 앉아 계신 여자 네. 두 번째 줄 두 번째 앉아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우아함과 충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서 그 우아함을 만들어주는 것은 음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느꼈던 게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느낌뿐 아니고 어떤 기능적인 역할도 한 것 같아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만수가 처음에 고른 그 음악은 피아노 협주곡으로 이렇게 타건하는 악기잖아요. 수직적으로, 분절적으로. 근데 리원이는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첼로곡을 수평적으로 이렇게 켜는 악기를 쓰는데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좀 대조를 주고 싶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고 피아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모차르트가 중요했고요. 그 완벽함 그리고 평화로움 안에 또 좀 약간 슬픔이 예고되는 것 같은 느낌. 또 그런 조화와 균형과 행복감 뭐 이런 그런 좀 고전적인 음악을 고전주의에서 골라야 되겠다는 생각했고 당연히 모차르트가 먼저 떠올랐고 그렇게 해서 선택됐고요. 첼로는 뭐 8살 9살 먹은 꼬맹이가 연주할 때 제일 그 어른스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가 영화 내내 나와서 뭐 할 때마다 그냥 퉁탕퉁 뭐 피치카토 뭐 이렇게 뭐 별로 그냥 음악 같지도 않은 소리만 내고 연습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관객이 좀 우습게 보고 그 선생이 뭐 재능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의심스럽고 그런
그러다가 아주 큰 코 다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작 마지막에 연주를 시작하면 너무나 어른스러운 성숙한 깊은 소리를 내는 모습을 탁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러기에 첼로만큼 좋은 악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성민 배우님. 저 뒤에 뭐 팻말 같은 거 들고 계신 분. 네. 그 영화 지금 30몇 번째 보신 그 형님 아니신가요? 형님? 형님이신지 모르겠지만 5번은 정도객, 38번은 무대에서 쫓아다니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형님이신가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네 형님. 와. 다른 게 아니고 저 X에서 저 원자가 다 읽었습니다. X에서는 살인을 6명을 살인을 하는데 여기 어쩔 수가 없다에는 3명을 살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시간 타임테이블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인원수를 다양한 원작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여기는 3사람이 이제 죽다 보니 좀 한계가 죽어가는 한계가 좀 있은 것 같은데. 성에 차지 않으셨나요? 원래 4명이었죠, 감독님. 예, 그러니까 소설에서 6명이에요. 누가 또 저한테는 7명이라고 하던데 제가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역시 7명은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6명이 맞겠죠. 근데 제가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그걸 좋아하거든요. 미리 몇 명을 죽일지 관객이 알 수 있게 만수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몇 명 고른다. 그리고 순서를 매긴다.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관객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 나갈 때마다 특히 범모는 이제 제가 첫 살인이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주 자세하게. 그러면 이제 관객이 첫 살인이 끝났을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5명이 더 죽나? 도대체 이게 영화가 그러면 언제 끝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만수에게 관객이 감정이입하고 그래서 막 따라가고 그를 응원하고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보다가도 또 거리를 두어서 저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좀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 이런 갈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싶었어요. 거리를 두었다가 밀착했다가 근데 이거 6명이 되면요 이거는 정말 살인마잖아요. 그냥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관객이 만수를 이렇게 응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균형을 이제 위해서는 수를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직전까지는 4명이었어요. 그 선출 전에 1명이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파트 거주자였어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그런데 그 사람을 조깅하러 새벽에 막 으슥한 곳으로 막 뛰어갈 때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기억력이 뛰어난 여메란처럼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어가지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2000 몇 년에 올해 펄프맨 뽑혔던 누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대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 사람이 최근에 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만수는 거기서 죽일 필요가 없네요. 죽일 필요가 없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살인하기 싫은데 안 죽여도 되니까 막 무릎을 꿇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막 울어요. 정말 축하한다고 하면서 정말 축하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축하를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하지? 그럼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 후진 회사라서 다시 딴 데 갈 거라고 자기는
골판지나 만드는 한심원에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력서 보내고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당에 묻는 시체는 바로 이 시체였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뭐 다시 또 고민이 시작된 거죠. 4명과 3명은 많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4명도 너무 많은 것 같다. 결론에 도달해서 빼고 그렇게 그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감동하고 울고 하는 것은 선출에게 갔어요. 그래서 선출이 매니저 한 명 더 필요해라고 말할 때 만수가 눈물 흘리면서 안 죽여도 되는구나. 그런 희망을 품는 순간이 글로 옮겨갔죠. 네, 저희 시간상 2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피해 보려 그랬더니 저기 끝에 계신 하얀 옷 입고 계신 둘째 줄이요. 박찬욱 감독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장면 진짜 명장면이다 하는 장면 있는지 궁금하고, 이성민 배우님 혹시 하나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성민 씨 팬이니까 성민 씨한테만 질문하세요. 배우분 질문 우대합니다. 시나리오랑 이제 함께하는 동료들 중에 뭐를 우선순위로 보시는지 그거 두 개 궁금합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일단 그런 기준은 없고요. 예, 뭘 우선 두거나 그런 기준은 없고, 시나리오가 좋으면은 그게 첫 번째 이유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 읽기 전에 감독이 영화를 해야겠다 생각한 경우예요. 예, 뭐 그때 다른데 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시나리오도 좋고 함께한 감독님이나 함께하는 배우들이 너무 훌륭하다면은 그 이상의 조합이 없겠죠. 근데 뭐 어떤 그런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답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뭐 명장면이 쑥스러우시면 제일 한마디로 그렇답니다.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지금 영화 38번 보신 형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답을 저희가 늘 다니면서 형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병원 씨는 승부 때부터 형님 뵀대요. 왜 그러시는지 한 명원 번만. 배우 팬이신가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저는 이병헌 씨도 좋아지게 해가지고 성부 때 52회를 봐가지고 바둑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본 최다 관객 해가지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는 작품성이 진짜 우프고 슬프고 씁쓸해요 마지막이. 왜냐면 노동자의 아픔을 아주 잘 표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한 2번 처음에 GBA 할 때 처음에 저 이동 그거 할 때 4시간을 동안은 그걸 다 듣고 다음 또 혼자서 또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 그 보면서 이거는 영화가 좋은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지인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아까도 많이 데리고 가가지고 네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우들이 좋아서 보는 것도 있고 감독님도 좋아서 그래서 많이 보게 돼요. 제가 이분하고 1년 됐는데요. 이분 댁이 충청도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분을 좀 이상하게 봤었어요. 그냥 어디 갈 때마다 소리 지르길래 이렇게 했는데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끝나면 이분 때문에 덕을 볼 때도 있고요. 피해본 적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작품성 있는 거는 되게 상당히 많이 보시고 작품성이 좀 떨어진 거는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서 그 배우들이나 감독님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오늘도 조퇴하고 오신 거예요. 네, 많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의 관객님이셨고요. 마지막 한 분 더 해도 되나요? 지금 어디 계시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저 바로 옆에 검정 옷도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에서 항상 이빨이나 그런 숨소리가 되게 강조돼서 나오는데
그런 기법들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빨 치통 그 말씀이시죠? 예, 뭐 치과 공포 저도 그게 있고 그래서 좀 막 피하고 싶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막 소리만 들어도 끔찍한 그런 고통 그걸 이용하는 일이 재밌고 이제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관객이 그 배우를 보고만 있어도 뭐 자기 이빨이 욱신거릴 것 같은 그 감각적으로 뭔가 자극하는 그런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미국 영화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오발탄이라는 그쵸. 존경하는 감독 유현목 감독님의 걸작에서 좀 그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미국 영화에 한국 영화 레퍼런스를 한번 심어넣고 싶었어요. 임플란트 하듯이. 그리고 뭐 이런 그 만수의 고집스러운 성격 있잖아요. 그 남구라는 조연 캐릭터가 말하듯이 그냥 똥꼬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석 달 안에 취업할 거라고 딱 타임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이 치통. 나는 돈을 못 버니까 치과 갈 자격도 없고 이거 빨리 취업해서 월급 받아서 간다. 그런 좀 그 미련한 고집을 가진 그 남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캐릭터를 좀 보여주고 절대 싶었습니다. 길 안 물어보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숨소리는 예 정말 그 호흡이라는 게 영화에서 은근히 관객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촬영할 때는 숨소리까지 다 이렇게 연출을 하고 배우에게 뭐라고 하기는 어려웠고 또 그걸 마이크가 포착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ADR 후시 녹음할 때 이제 그걸 많이 아주 집중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걸로 막 여러 가지 상황, 감정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건 것처럼 대사를 새로 녹음 더 연기를 잘하게 녹음을 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ADR이라고 하는 대개는 이 현장에 상황이 좋지 못해서 잡음이 많이 들어온다든가 뭐 강풍기를 틀었는데 막 모터 소리가 들어서 뭐 이런 것일 때 이제 후시 녹음을 하기 마련인데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은 그 동시 녹음 때만큼 그만큼만 하라 그때 입에 맞춰서 그 정도 감정을 찾아서 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은 훌륭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목표를 항상 배우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믹싱할 때 그 대사의 볼륨 연기는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 볼륨을. 근데 믹싱할 때 어느 단어를 조금 올리고 볼륨을 좀 낮추고 이런 미세 조정을 하면 거기서 또 표현이 달라져요.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연기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도 그렇고 모든 영화의 과정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은 감독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죠.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도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배우뿐만 아니죠. 촬영도 마찬가지고 촬영은 배우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돕는 일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영화인들은 더 알아야 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 덕에 저도 몰랐던 많은 걸 알게 됐고 배우님들의 설명으로 여러분들도 이해가 깊어지셔서 돌아가는 길에 동행하신 분들과 어쩔 수가 없다 이야기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